아니, 나는 결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나는 로테의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나와 내 운명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네. 그래, 나는 느끼고 있어.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만은 나의 느낌을 믿어도 좋아.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1771년 5월 4일. 자네와 헤어져 홀로 떠나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버시어.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변덕스럽다네. 그렇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자네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다니. 그래도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어. 자네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교제는 나 같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고자 운명이 일부러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다만 한 가지, 가련한 레오노르의 일만은 정말 유감이라네. 그러나 그건 내 책임이 아닐세. 내가 그녀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빠져드는 동안에 딱하게도 레오노르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연정이 싹튼 것을 난들 어쩌겠나. 그렇더라도 내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녀의 애정을 부추긴 것은 아니었을까? 종종 쾌활하게 웃어대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또 나는 내 책임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다니. 사람의 마음이란 참. 사랑하는 버시여, 나는 자네에게 약속해야겠네.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말이야. 운명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조그마한 불행을 이제까지의 습관처럼 부질없이 되씹지 않겠어.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고 나는 눈앞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싶다네.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았어. 버시여, 만일 인간이 그처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행한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현재를 굳세게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걸세. 번거롭게 미안하네만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게. 어머니께서 맡긴 일은 잘 해결되고 있으니 속히 결과를 전하겠다고 말이야. 아주머니를 만나봤는데 듣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소 과격한 성격이었지만 서글서글하고 마음씨도 착한 분이더군. 내가 아주머니께서 유산의 몫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어머니께서 마음을 쓰고 계신다고 말했더니 아주머니는 자세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조건을 내거셨어.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모든 것을,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목 이상으로 주실 생각이라고 하셨다네. 지금은 이 일에 대해 길게 쓰고 싶지 않네만 여하튼 앞으로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 어머니께 전해주게. 버시여,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술수나 악의보다 오해나 태만이 왜 이 세상의 다툼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말이지. 자네가 보기에도 술수나 악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훨씬 드문 것 같지 않나? 그건 그렇고 나는 이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이 천국 같은 고장에서 누리는 고독은 내 마음의 훌륭한 진정제가 되어주고 있어. 더불어 싱싱한 청춘의 활력으로 가득한 봄 기운이 얼어붙기 쉬운 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기도 하지. 나무 한 그루, 생 울타리 가지 하나하나가 온통 만개한 꽃으로 화사해진 풍경을 보노라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되어 이 향기로운 바닷속을 표류하며 꽃향기를 마음껏 들이키고 싶은 심정이 되곤 한다네. 내가 있는 이 도시는 썩 쾌적하고 좋은 곳은 아니야. 하지만 교외의 자연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네. 지금은 고인이 된 엠백작이란 사람도
이러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근처 언덕 위에 그의 정원을 꾸몄다고 하네. 과연 이 부근의 언덕들은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교차하여 갖가지 운치를 빛내며 멋진 계곡을 이루고 있어. 엠백작의 정원은 소박하지만 그의 정원 안으로 발을 딛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정원은 원예하게 밝은 정원사가 조경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저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들었음을 느끼게 될 걸세. 나는 벌써 여러 번 그곳의 낡은 정자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네. 정자는 백작이 생전에 퍽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얼마 후엔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라네. 서로 알게 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정원사도 내게 호의를 보이고 있어. 나를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에게 나쁠 건 없을 거야. 5월 10일. 버시어,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명랑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네. 감미로운 봄날 아침의 분위기를 마음속 가득히 느끼는 상태라고나 할까? 오로지 나를 위해 마련된 듯한 이 고장에서 홀로 내 삶을 즐기고 있다니. 버시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네. 비록 조용하고 아늑한 감정에 잠겨 있느라 내 예술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말일세. 나는 지금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 있는 형편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훌륭한 화가였던 적은 일찍이 없었지. 한번 상상해 보게나. 나를 감싸고 있는 정다운 골짜기는 김이 서린 노을로 자욱이 뒤덮이고 태양은 자신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는 어두운 숲밖에서 머뭇거리며 단 몇 줄기 햇살만을 숲을 속 깊은 성스러운 자리로 보내고 있어. 그럴 때 나는 쏟아져 내리는 계곡물 곁 우거진 풀숲에 누워 대지의 얼굴을 바싹 댄다네. 그러면 온갖 이름 모를 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풀줄기 사이 조그마한 세계에서 오글거리는 자잘한 땅벌레와 날벌레들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들이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지. 그리고 그 모든 신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으로 초청하신 그 자비로운 분의 입김을 느낀다네. 그럴 때면 버시어, 내 두 눈 언저리에는 황혼이 서리고 나를 애워싼 세계와 하늘은 마치 그리운 연인의 그림자처럼 내 영혼으로 흘러와 고이 쉬어간다네. 그리고 나는 그리움에 못 이겨 생각하곤 하지. 이토록 벅차고 뜨겁게 마음을 달구는 감정을 다시 재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람의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것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의 버시어,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나를 무겁게 짓눌러 쓰러뜨리고 말 것이라네. 지금도 이 장엄한 현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으니. (5월 12일) 이 근처에 사람을 홀리는 정령이 떠돌고 있는 까닭인지, 내 가슴 속에 풍부한 상상력이 깃들어 있는 까닭인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낙원처럼 느껴지네. 나는 마을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샘을 하나 발견했다네. 그리고 마치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나는 그 샘에서 솟아나는 마술의 힘에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어. 야트마한 언덕을 내려가면 아치형의 문이 나타나고 거기서 다시 20계단쯤 아래로 내려가면 그 샘이 보이지.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물이 그곳 대리석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고 있다네. 위쪽은 석조 난간으로 둘려있고 높은 나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샘 일대는 늘 시원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듯했어. 어딘지 사람의 마음을 끌면서도 엄숙한 몸가짐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더군.
나는 날마다 1시간쯤 그곳에 앉아있곤 한다네. 있다 보면 마을에서 소녀들이 샘으로 몰려와 물을 길어가지. 물을 깃는 것은 인간 생활에 가장 순박하고도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옛날에는 귀하신 공주님들도 손수 물을 길었다고 하더군. 그곳에 앉아 구경하고 있노라면 족장시대의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한다네. 그 시절 샘물가는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혼담을 주고받는 정겨운 장소가 아니었겠나. 이런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여름의 고달픈 여행을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으로 달래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겠지. (5월 13일) 내 책들을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는 건가? 제발 그만두게나. 누군가의 글을 통해 격려와 지도를 받고 선동을 당하는 따위는 이제 사양하고 싶네. 내 가슴은 저 스스로 충분히 끓어오르고 있으니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가라앉혀줄 자장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야. 그것은 내가 애독하는 호메로스의 시 속에 얼마든지 있으니 책이 부족할까 염려하지는 말게나. 자네는 내가 얼마나 자주 끓어오르는 피를 자장가로 달랬는지 모른다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내 가슴처럼 격하고 변덕스러운 것도 없을 걸세. 자네에게 새삼스레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 고결한 번뇌와 걷잡을 수 없는 방종, 달콤한 우수와 파괴적인 정열 사이를 무수히 오갔던 나를 자네는 여러 번 목격했고 그것이 자네에게 폐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네. 나는 내 마음을 병든 어린애처럼 다루어 왔어. 그 어떤 응석을 부려도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지. 그러나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게나. 나쁜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5월 15일 나는 이제 이 고장의 가난한 사람들과 꽤 친해진 듯하네. 그들은 나를 좋아하고 특히 어린애들이 나를 잘 따른다네. 처음에는 내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허물없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면 내가 농을 건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퉁명스럽게 대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낸 적은 없었지. 다만 이제까지 눈치로만 짐작했던 일을 더욱 절감했을 뿐이었다네. 별 볼 일 없는 지위라도 신분이 있는 양반들은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면 무슨 손해라도 입을 것처럼 언제나 쌀쌀한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는 사실 말이야. 그런가 하면 일부 경박한 무리들은 일부러 겸손한 채 하는 저자세를 취해가며 자신들의 거만함을 드러낸다네. 서민들은 그런 악질 패거리들의 오만함을 뼛속 깊이 경멸하지만 말일세.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그렇지만 존경받기 위해서는 천한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은 패배하는 것이 두려워 적군을 보고 도망치는 비겁한 장수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일전에 우물가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젊은 하녀 한 명을 만났다네. 그녀는 물동이를 계단 위에 내려놓고선 혹시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걸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나는 계단을 내려가서 하녀의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녀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더군. 내가 사양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물동이를 올려주려 하자 그녀는 또아리를 머리 위에 얹어 놓았어. 물동이를 머리에 인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갔다네. 5월 17일 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사귀었지만 말상대가 될 만한 진정한 친구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정답게 대해주고 있다네. 글쎄 나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는 나도 잘 알 수 없네만.
그럴수록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길지 않고 머지않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따름이야. 자네가 이 고장 사람들이 어떠한지 물어본다면 다른 고장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시시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겠네. 인간이란 어디서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오직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다가 조금이라도 남아 돌아가는 시간이 생기면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거기서 벗어나려 안달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라 해야 하나?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네. 나는 이따금 나 자신을 잊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가 있어. 가령 근사한 솜씨로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거리낌 없는 대화를 나눈다든지, 마차로 함께 산책을 나간다든지, 무도회를 열어 춤을 춘다든지 하는 작은 재미들 말일세. 그런 소소한 일들은 내 마음속에 이 고장과 이곳 사람들을 따뜻한 인상으로 남겨주는 소중한 것들이지. 그러나 내가 늘 그들과 이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다른 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발휘되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나 그 힘들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감춰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살아날 때면 난 그들과 유쾌하게 즐길 수 없게 되네. 생각하면 가슴이 조이도록 그저 답답할 뿐이야. 하지만 오해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닌가. 내 젊은 시절의 여자친구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니. 차라리 그녀와 사귀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심하게 괴롭지 않았을 것을.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진짜 바보인 거야. 그러나 나는 그녀를 소유했고 그녀의 심장을 느꼈으며 그녀의 위대한 영혼과 접촉했었지. 그녀의 영혼과 맞닿으면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었기에 실제의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위대하게 느꼈다네. 그녀와 함께였던 그 당시에 정말이지 밖으로 분출되지 않은 힘이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가? 그녀와 마주하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온통 신비로운 느낌으로 넘쳐 흘렀고 그 신비는 대자연마저 휩쓸어 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네. 우리의 사귐은 섬세한 감정과 날카로운 지성이 빚어내는 영원한 활동이 아니었던가. 그 생생한 기운이 갖가지 변화를 일궈내고 더 이상 잃을 곳이 없는 극에 달하면 어김없이 그 모든 결실에 천재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나를 앞서 그 빛나던 생기를 잃고 말았네. 그녀의 나이가 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죽음의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결코 그녀를 잊지 못할 거야. 그녀의 굳은 의지와 거룩한 인내심을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나. 며칠 전에 나는 V라는 젊은이를 만났네. 용모가 단정하고 성격이 솔직한 청년이었지.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청년은 특별히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믿고 있더군. 그리고 몇 가지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부지런한 편이었어. 여하튼 그는 상당히 박식했다네.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데다가 글이 써도 할 줄 안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었어. 그는 자기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이야. 이를테면 바토에서 우드, 그리고 드필에서 빈켈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는 바를 나열했고 그 밖에도 술제르 이론의 제1부를 완전히 독파했고 고대 연구에 대한 하이네의 원고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더군.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또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네. 공국의 법무관으로 재임 중인 그는 허심탄회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그가 9명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흐뭇해질 걸세. 특히 맏딸은 온 고장의 소문이 자자하다네. 그는 내가 그의 집을 한번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터라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올 작정이야. 그는 여기서 1시간 반쯤 떨어진 공장의 수렵별장에 살고 있는데 상처 후 시내에 있는 관사에 사는 것이 괴로워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 그 밖에 괴짜들 몇 명과도 알게 되었네만 그들은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는 무리들이라네. 무엇보다도 꼴사나운 점은 일부러 친절하게 구는 그들의 어색한 태도지. 그럼 잘 있게나 이 편지는 사실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니 자네 마음에 들 거야. 5월 22일 인간의 일생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절감하지 않았겠나. 그런 인생의 무상함이 내 주위에도 항상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음을 느끼네. 인간의 활동이나 연구는 언젠가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법이야. 그 모든 활동이라는 것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욕망 안에는 우리네 불쌍한 삶을 연장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네. 그리고 탐구가 어느 단계에 올랐다는 만족감은 허울 좋은 체념에 불과한 것으로 마치 인간이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의 벽 위에 여러 풍경과 형상들을 화려한 색으로 그려놓고 기뻐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비렐름,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 그리하여 나는 내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의 세계를 발견해 보지만 그건 역시 명확한 표현이나 생생한 힘이 아닌 막연한 환영 속에서 드러날 뿐이라네. 모든 것이 내 감각 주변을 어슴푸레하게 떠도는 듯 유영하는 그곳에서 나는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꿈을 꾸며 그 세계를 향해 미소를 던지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를 모른다고 하지 않나. 박식한 교사들이나 가정교사들도 이 점의 의견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네. 그러나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이 지상을 비틀비틀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이렇다 할 목적도 없으니 마땅한 행동 또한 알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처럼 과자나 흰 자작나무 회초리에 지배당하는 실정 아닌가. 물론 아무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내게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네. 나의 이와 같은 생각에 자네가 어떤 말을 할지 벌써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꺼이 인정하려 하네. 분별 없이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부질없이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며 인형이나 끌고 다니는가 하면 엄마가 과자를 넣어둔 서랍 근처를 잠옷 조마조마하게 서성이다가 갈망하던 물건을 손에 넣으면 한 입 가득 입안에 넣고서도 더 달라고 졸라대는 생활. 이런 생활을 누리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나도 동의하네. 한편 자기들의 하잘것없는 사업이나 열정에 화려한 명분을 달아놓고 그것이 마치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위협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일의 귀결과 내재된 의미를 총명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네. 작은 여유라도 누리며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들의 조그마한 정원을 손질하여 낙원으로 꾸밀 줄도 알지. 짊어진 보퉁이 속에 든 것이라곤 온통 불행뿐인 사람마저도 나동그라지지 않고 끈기 있게 삶의 길을 걸어가려 애쓴다네. 사람이면 누구나 이 햇볕을 다만 1분간이라도 더 오래 쳐다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떤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말없이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해 간다네. 그들 역시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비록 속박과 제약을 받는 몸이긴 하지만 항상 자유라는 즐거운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네. 원할 때는 언제고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유의 감각을 말일세. (5월 26일) 자네는 내가 어떤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테지. 어디든 정을 붙일 만한 곳에 오두막을 한 채 짓고 조촐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취향을 말이야. 여기에서 나는 마음에 꼭 드는 장소를 한 군데 찾아냈다네. 시내에서 도보로 1시간쯤 걸리는 발하임이란 마을이야.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은 재미있는 곳이지. 마을을 빠져나와서 언덕 뒤쪽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골짜기 전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네. 그곳에는 작은 식당도 하나 있지. 나이답지 않게 친절하고 애교 넘치는 식당 여주인은 포도주나 맥주, 커피 따위를 따라주며 손님들을 맞는다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볼만한 건 2그루의 보리수 나무야. 보리수 나무는 나뭇가지를 사방으로 뻗어 교회 앞 작은 마당을 뒤덮고 있다네. 그 마당 주위로는 농가며 창고인들이 마당을 끼고 들어서 있어. 그렇게 정겹고 아늑한 곳은 이제껏 좀처럼 보지 못한 것 같네. 나는 식당 여주인이 보리수 아래에 놓아준 작은 식탁과 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를 읽고 나지. 어느 맑게 갠 날 오후, 내가 처음으로 우연히 그 보리수를 찾아갔을 때는 마당이 아주 조용하더군. 마침 사람들이 모두 들에 나가고 없었거든. 그저 겨우 4살쯤 된 사내아이 하나가 바닥에 앉아 태어난 지 6달쯤 지난 갓난아기를 자기 양쪽 다리 사이에 앉혀놓고 2 팔로 껴안고 있지 뭔가. 아기를 제 가슴에 기대게 해서 마치 안락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해주고 있더군.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씩씩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4살배기 사내아이는 아주 의젓해 보였어. 나는 이 광경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맞은편에 놓인 쟁기 위에 걸터앉아 아주 명랑한 기분으로 2 아이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네. 바로 옆 울타리와 창고 문, 부서진 마차의 수레바퀴까지 앞뒤로 보이는 건 모조리 그려 넣었어. 그렇게 1시간쯤 지난 후 완성된 그림을 보니 의도적으로 구상하지 않은데도 썩 짜임새 있는 구도로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지 뭔가. 이 경험 덕분에 이후로도 그림은 그저 자연에만 의지하자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네. 무한한 풍부함으로 위대한 예술가를 창조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뿐이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규칙을 익혀 표현하는 예술에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이는 시민사회가 예찬받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네. 규칙에 맞추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무미건조하거나 졸렬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걸세. 법규나 예의범절을 준수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무례한이나 지독한 악당이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러나 반면 규칙이란 속성은 자연의 생생한 감정과 진실된 표현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네. 그 말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규칙이라는 일종의 제한은 쓸데없는 덩굴을 베어내기에 꽤 적절한 수단이 되는 법인데 자네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럼 자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줄까? 이는 사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 젊은 청년이 한 아가씨에게 연정을 품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이면 날마다 그녀를 따라다닌다고 가정해보세. 그는 모든 정력과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그녀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줄곧 기를 쓰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속물 하나가, 즉 어느 공직에 종사할 법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네. 여보게 젊은 양반,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자네가 누굴 사랑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사랑도 인간답게 해야지. 우선 시간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일하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여자에게 바치도록 하게나. 그리고 자네의 재산을 헤아린 후 꼭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로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쯤은 나도 말리지 않겠네. 그렇지만 선물도 너무 자주 해서는 이로울 게 없으니 여자의 생일이나 세례일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걸세. 만약에 젊은이가 이 충고를 따른다면 그가 장차 쓸만한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네. 그런 젊은이라면 나 역시 어느 영주에게라도 부하로 채용해 줄 것을 권유하고 싶어지니까. 그러나 여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걸로 끝난 거라네. 만일 그가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도 마지막이 되어버리겠지. 버시여, 무엇 때문에 천재의 거센 물줄기가 둑을 뚫고 콸콸 쏟아져 내려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이렇게도 드물단 말인가. 사랑하는 버시여, 그것은 천재의 영혼이 소용돌이치는 계곡의 양쪽 기슭으로 태연자약한 신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자기들의 정자와 튤립 꽃밭, 채소밭 등이 혹시나 물줄기에 못쓰게 될까봐 서둘러 둑을 쌓고 댐을 축조하여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네. (5월 27일) 내가 공연히 들떠서 비유와 연설을 지나치게 늘어놓은 것 같구만. 그 바람에 그 애들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어. 어제 편지로 짧게나마 자네에게 알려준 것처럼 나는 그림과 주변 분위기에 완전히 취해서 2시간이나 지난 것도 모르고 계속 쟁기 위에 앉아 있었다네. 잠시 후 저녁 무렵이 되니 젊은 부인 하나가 팔에 바구니를 낀 채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에게 달려오더군. 필립스, 정말 착하구나. 그녀는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어. 그리고 내게도 인사를 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며 일어나 그녀에게 이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어보았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 그러고선 큰아이에게 흰 빵 반 조각을 준 다음 갓난아기를 껴안고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 정말이지 애정으로 가득한 입맞춤이었다네. 필립스에게 막내 동생을 맡겨놓고 흰 빵과 설탕과 죽 끓이는 냄비를 사려고 큰아이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랍니다. 그녀 말대로 덮개가 열린 바구니에는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더군. 저녁에 한스에게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큰애가 얼마나 장난이 짓궂던지 어젯밤에 남은 죽을 가지고 필립스와 서로 다투다가 그만 냄비를 산산조각 내버렸지 뭐예요. 나는 큰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어. 저쪽 풀밭에서 정신없이 거위떼를 쫓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숨가쁘게 뛰어오더니 둘째 아이에게 선물이라며 개암나무 가지를 쑥 내밀더군. 나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그래서 그녀가 학교 선생의 딸이라는 것과 그녀의 남편은 사촌형의 유산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 친척들이 모두 한패로 뭉쳐 바깥 양반을 속이려고 했어요. 이쪽에서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 양반이 직접 떠난 거예요. 여태껏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불행한 꼴이라도 당하나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그대로 두고 돌아오기가 안쓰러워서 아이들 손에 저마다 1크로이처씩 쥐어주었어. 그리고 시내에 나가거든
막내 아이에게도 수프를 곁들여 먹는 흰 빵을 사다 주라고 이르면서 어머니에게 1크로이처를 더 주고 왔다네. 사랑하는 벗이여, 솔직히 고백하건대 도저히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 같다네. 행복하고 태연한 마음으로 삶의 테두리를 채워가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참고 견디지. 그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네.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곳을 찾아갔어. 아이들과 나는 정이 흠뻑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면 설탕을 먹여주고 저녁이면 버터를 바른 빵이나 우유를 나눠 먹는다네. 그뿐 아니라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아이들은 모두 의뢰에 내가 용돈을 쥐어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걸. 혹시 내가 예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을 때는 내 대신 주도록 식당 여주인에게 부탁까지 해놓았다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나와 퍽 친해져서 내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려준다네. 가끔 아이들 여럿이 한데 모여 그들 나름의 거친 감정이나 소박한 욕구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데 이는 한없이 내 흥미를 돋구는 광경이지. 요즘엔 아이들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아이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다네. 5월 30일. 내가 얼마 전에 자네에게 이야기한 그림에 관한 의견은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여기네. 핵심을 찾아내어 그것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 짧고 간결한 말로도 깊고 풍부한 뜻을 나타낼 수 있거든. 마침 오늘 아침에 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거야. 하지만 문학이니 무대니 목가 따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저 자연현상 앞에서 온 마음으로 감동하면 될 것을.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것을 이리저리 주물럭거려 빚어보는 걸까.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보니 자네는 나한테서 무척이나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을 듣게 되리라 기대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자네의 기대를 저버릴 것 같네.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은 것은 고상과는 거리가 먼 한낱 농가의 젊은이가 들려준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나는 원래 말솜씨가 없는지라 이 이야기 전개 역시 서툴 것 같네. 그리고 자네는 언제나처럼 내가 이야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 장소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라임이었어. 이상하지 않나? 희귀한 일은 언제나 바라임에서 발생하다니. 보리수 그늘로 나가보니 몇몇이 커피를 마시며 모여있더군.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아서 핑계를 대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네. 그때 마침 하인처럼 보이는 젊은이 하나가 맞은편 집에서 나오더니 일전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앉았던 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부서진 데를 고치려는지 부지런히 손질을 하기 시작하더군.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의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말을 걸었지.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다네. 늘 그렇듯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지지 않나. 그가 들려주기를 자기는 어느 미망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인데 주인 여자에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 미망인인 부인에 관해 이야기를 늘어놓고 말끝마다 칭찬하는 폼으로 미루어 나는 그가 그녀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네. 그는 분명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리 젊지도 않고 첫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던 경험 탓에 이제 재혼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어. 그렇지만 그 친구가 부인을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첫 남편에 대한 고통스러운 추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택해 주기를 얼마나 간곡히 바라고 있는지 그의 이야기 속에 구구절절 묻어나왔다네. 이 젊은 친구의 순결한 사모의 정과 사랑과 성실함을 자네에게 똑똑히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군. 그래, 그 방법뿐이지. 내게 위대한 시인의 재질이 있지 않는 한 그의 몸짓, 아름답게 잘 조화된 목소리, 두 눈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연모의 불길을 생생하게 표현할 길이 없다네. 그의 태도와 표정에 깃든 섬세한 감정은 어떤 말로도 바꾸어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제 아무리 위대한 솜씨로 내가 그의 심정을 그려낸다 해도 결국 졸렬하기 그지없는 묘사가 되고 말 거야. 특히나 감동스러웠던 건 내가 그 부인과 자신의 관계를 행여 수상쩍게 여기거나 그녀의 행실이 의심받을까봐 몹시도 노심초사해야 하던 젊은이의 조심성이었어. 비록 젊음이 풍기는 매력은 이미 다했지만 부인의 육체적 매력은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는다는 속내를 털어놓을 때 그의 모습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나로서는 오직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만 되새겨볼 수 있을 따름이라네. 억누를 길 없는 열정과 뜨거운 사모의 정이 그렇게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아니, 생각해 본 적도 꿈꾸어 본 적도 없었지. 대체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 건 뭐냐며 자네는 나를 나무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의 천진난만하고 진실한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꺼트릴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이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니 어쩌겠나. 성실하고 애정 넘치는 그의 모습이 어딜 가나 아른거리고 마치 나까지 그 불길에 휩싸인 듯 순결한 사랑을 갈망하고 또 허덕인다네. 버시어 부디 나무라지만 말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게나.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러나 한편으론 피하는 편이 좋을 것도 같네.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에 맺혀 있고 달콤한 혀가 토해내는 감언 속에 고여있는 모습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 눈으로 직접 보아 머릿속에 상상했던 모습과 아주 다르게 느껴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구태여 아름다운 영상을 파괴할 필요는 없겠지. 6월 16일. 왜 한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냐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다니 자네도 역시 학자의 한 사람이군. 내가 잘 있다는 것쯤은 자네도 알고 있을 텐데.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은 전적으로 그 일에 쏠려 있었네. 내게는 너무도 중요한 그 일을 도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네에게 조리 있게 들려주기가 내게는 어려운 일이라네. 지금 이 순간 난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시시콜콜한 지난 일들을 모두 적을 수가 없거든. 이 속세의 천사, 아니지, 이와 같은 말은 누구나 다 자기네 애인한테 갖다 바치는 흔한 소리가 아닌가. 그렇더라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완전무결하고 또 어떤 점이 그런가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네. 한마디로 그녀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만 거야. 그녀는 말이야, 총명하고도 순진하고 꿋꿋하고도 친절하며 착하고도 성실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네. 또한 발랄하고 활동적이며 침착한 여유까지 지니고 있어. 그녀에게는 붙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지경이야. 아니, 내가 아무리 그녀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도 모두가 한낱 수다스러운 잡소리일 뿐이라네. 그런 말들은 그녀가 빛내는 인품에 단 한 오락이라도 드러내지 못할 추상적인 넋두리일 뿐이지. 다음번에, 아니, 굳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지.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겠어. 이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만 같으니까.
사실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에도 난 3번이나 펜을 멈추고 말에 안장을 얹어 그녀한테 가려고 했다네. 오늘 아침에는 나가지 않으리라 스스로에게 맹세까지 했건만 해가 어디쯤 떠올랐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할 수 없이 뺀질나게 창가로 달려가는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네.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내 그녀를 찾아가고 말았어. 비렐름, 나는 방금 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로 버터빵을 먹고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라네. 그녀가 8명이나 되는 귀엽고 깜찍한 어린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을 흡족해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간다면 아무래도 자네는 무슨 소린지 알아차리기 힘들겠지. 그럼 잘 들어보게. 있는 힘껏 조리 있게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내가 법무관인 S씨와 사귀게 되었다는 건 얼마 전에 편지로도 알렸으니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는 작은 왕국이라 해도 무방한 그의 별장으로 나를 초청했지만 나는 방문을 미루고 있었다네. 귀중한 보물은 대개 우연히 발견되기 마련이지만 어쨌거나 그곳에 고이 묻혀있던 보물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그 별장은 영영 내 발길이 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언젠가 그곳에 젊은 친구들이 무도회를 연다고 하더군. 나 역시 기꺼이 참가하기로 했지. 그리고 얌전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밖에는 별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이 고장의 어느 아가씨에게 파트너로 동행해 주십사 부탁을 했다네. 그리하여 무도회 당일날 마차를 한 대 빌려서 내 파트너 아가씨와 그녀의 사촌 언니를 태우고 모임 장소까지 가기로 했어. 도중에 샤를로테라는 아가씨도 동승하기로 돼 있었지. 마차가 나무를 베어 널따랗게 낸 숲길을 지나 수렵관 쪽으로 향할 무렵 내 파트너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 당신은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홀딱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걸요. 그 사촌 언니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덧붙였어. 나는 다시 물었네. 왜 반하면 안 되나요?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라고 그녀가 대답하더군. 그녀의 약혼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일도 정리하고 좋은 지위도 하나 얻을 겸해서 지금은 여행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산 너머로 광선을 모두 거두어 들이기까지 15분가량을 남겨놓은 태양이 서산을 서성일 무렵 드디어 우리가 탄 마차는 동승할 아가씨의 별장 앞에 도착했다네. 매우 무더운 날씨가 금방이라도 비바람을 몰고 올까봐 여자들은 걱정하는 표정이더군. 아닌 게 아니라 지평선 일대에는 소나기를 머금은 회색빛 구름이 몰려드는 것 같았어. 나는 엉터리 기상학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무척 애를 썼지만 나 역시 모처럼의 즐거움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염려했다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 하나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로테 아가씨께서 곧 맞으러 나오실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나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매우 훌륭하게 잘 지어진 저택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 그런데 집 안으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눈앞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매혹적인 전경이 펼쳐졌다네. 응접실옆 방 안에 2살가량 된 어린애로부터 11살쯤 되는 큰애까지 6명의 아이들이 소녀 하나를 둘러싸고서 무리지어 모여 있었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의 그녀는 팔과 가슴에 연한 붉은색 리본이 달린 청초하고 단정한 흰옷을 입고 있었네. 매우 맵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그녀는 검은 빵을 들고 자기를 애워싼 아이들에게 각자 먹고 싶은 만큼 쪼개어 다정스레 나눠주고 있더군. 어린애들은 빵을 다 쪼개기도 전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높이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천진스럽게 고맙습니다 하고 외쳐댔지. 어떤 아이는 나누어준 빵을 들고 신이 나는 표정으로 뛰어나가는가 하면 조용한 아이는 다소곳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로테 누나가 타고 갈 마차와 낯선 손님들을 보려고 문 쪽으로 걸어가기도 하더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과 숙녀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군요. 옷을 갈아입은 후 제가 없는 동안에 해두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빵 주는 것을 잊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글쎄 제가 나눠주지 않으면 빵을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우리를 기다리게 한 것이 매우 미안한 모양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그저 덤덤하게 인사만 건넸지만 내 정신은 온통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에 쏠리고 있었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다시 방 안으로 뛰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놀라움에서 깨어날 여유를 겨우 얻을 수 있었지. 아이들은 곁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가장 어리고 귀여운 얼굴을 한 막내 아이한테로 다가갔는데 아이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더군. 마침 방문을 열고 나오던 로테가 이 광경을 보더니 아이에게 루이 친척되는 이분과 악수 한번 나누렴 하고 말했어. 아이는 곧바로 로테가 시키는 대로 했다네. 콧물이 흘러나온 조그만 코가 지저분했지만 나는 그 꼬마 녀석이 너무 귀여워 뽀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 친척이라고요? 하고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물어보았다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친척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한마디 덧붙였지. 어머나, 그녀는 생긋 웃으며 우리 일가 친척은 굉장히 범위가 넓답니다. 그런데 설마 그 가운데 선생님께서 가장 빠지는 분이라면 정말 유감인걸요? 하고 대답을 했다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바로 아래 11살쯤 돼 보이는 여동생 소피에게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는 당부와 함께 말을 타고 산보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잘 말씀드리라고 이르더군.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에겐 소피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타일렀어.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6살가량의 아주 또랑또랑한 금발머리 여자의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네.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는 로테 언니가 훨씬 더 좋은 걸 뭐. 그러는 사이에 큰 남자아이 둘은 어느새 마차 뒤쪽에 기어올라 있었어. 내가 중간에서 그 애들을 위해 간청해준 덕분에 로테는 아이들에게 장난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면 숲 앞에 도착할 때까지 마차에 타고 있어도 좋다고 허락했지. 마침내 우리 일행이 자리를 잡고 앉자 숙녀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옷차림, 특히 모자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더군. 이어 그날 밤 무도회에서 만날 사람들 각각에 대해 신랄한 비평들을 가했다네. 이야기 도중 마차가 숲 앞에 이르자 로테는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도록 하고서 동생들을 내리게 했어. 아이들은 다시 한번 로테의 손에 키스를 하고 싶다면서 큰아이는 15살 소년처럼 깊은 애정을 담아 입을 맞추었고 작은 아이는 씩씩한 사내다운 자세로 짤막하고 힘찬 입맞춤을 하더군. 그녀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우리는 계속 마차를 몰았다네. 내 파트너의 사촌언니 되는 아가씨가 로테에게 물었어. 지난번에 보낸 책은 다 읽었나요? 아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곧 돌려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먼저 본 것도 역시 더 나을 것이 없더군요. 나는 그것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았어. 그러자 그것이 무엇이라는 로테의 대답을 듣고서 나는 깜짝 놀랐다네. 그녀의 말에는 수많은 개성들이 넘쳐났다네.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과 정신의 빛이 그녀의 얼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어. 내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린 듯 그녀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점점 더 배어나오더군.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네. 저는 어렸을 때 소설보다 더 좋아한 것은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아무데고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미스 제니 같은 인물의 행복이나 불행에 열중하여 푹 빠져 있곤 했는데 그럴 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책에 얼마쯤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젠 책을 손에 들 만한 여유가 없어서 제 취향에 꼭 맞는 책만 읽으려 한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세계와 꼭 닮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이지요. 특히 제가 가정생활 속에서 겪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천국은 아니지만 가정은 제 삶에 너무나 소중한 행복의 원천이 되어주거든요. 그녀의 이런 말들에 감동이 되어 가슴이 벅찼지만 나는 애써 감추려고 노력했네.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오래가지 못했어. 로테가 흥에 겨워 웨이크필드의 시골 목사라든지 무엇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 언급할 때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너무 열중해 있던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장황하게 털어놓고 말았네. 잠시 후 로테가 다른 두 숙녀들에게 화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줄곧 자신들의 존재가 무시당한 것이 당황스러워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앉아있던 그녀들을 영영 기억하지 못할 뻔했지 뭔가. 사촌되는 아가씨는 몇 차례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런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네. 이제 화제는 춤을 출 때의 즐거움으로 옮겨졌지. 춤추는 데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하고 로테는 말을 꺼냈어. 솔직히 고백해서 세상에 춤만큼 즐거운 것이 또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무도곡을 한 곡 두들기고 나면 가슴이 얼마나 후련해지는지. 조율이 잘 안 된 제 피아노로 연주한 무도곡이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를 얼마나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른다네. 게다가 그 싱싱한 입술, 생기가 감도는 복숭아빛 두 볼에도 나는 온통 마음을 뺏겨버렸어. 어찌나 넋을 놓았던지 그녀의 말을 몇 번이나 헛들었을 지경이었다네. 자네는 나란 사람을 잘 알고 있기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겠지. 마차가 회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렸다네. 사방이 붉게 물든 황혼역에 마치 몽유병자처럼 넋을 잃고 있었던 나는 환하게 불을 밝힌 위층에서 울려오는 음악 소리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 아우드란이란 신사와 또 한 사람, 즉 사촌언니의 파트너와 로테의 파트너인 두 신사가 마차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었네. 각자 자기의 파트너를 차지하고서 가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파트너를 안내하여 올라갔어. 홀에 들어선 우리는 우선 미뉴에트를 주었다네. 서로 얽히고 설켜 돌며 차례로 파트너를 바꾸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일수록 쉽사리 남자에게 손을 내밀고 끝마칠 생각을 하지 않더군. 원래 그런 법 아니겠나. 로테와 그녀의 파트너는 영국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녀와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우리와 같은 줄에 끼어들어 함께 원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자네도 짐작이 갈 걸세. 로테가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로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라네.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춤에 몰입하는 그녀의 온몸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어.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마치 춤을 추는 것만이 전부인 양 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도 않는 사람 같더군. 그녀가 춤추는 순간에는 모든 사물들이 일절 자취를 감춰버리고 오로지 그녀만이 빛났다네. 그런 그녀에게 두 번째로 춤을 청했으나 로테는 세 번째에 허락을 했어.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귀엽고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는 독일 춤을 즐겨춘다고 내게 속삭였지. 그리고는 반갑게도 이 고장에서는 독일 춤을 출 때 파트너를 바꾸지 않는 게 관례랍니다.
제 파트너는 독일 왈츠에 아주 서투르니 이번 줌에 파트너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선생님의 상대 여성 역시 왈츠에 흥미와 솜씨가 없답니다. 방금 보니 선생님께서는 왈츠를 퍽 멋지게 추시더군요. 독일 춤 자리에서 제 상대가 되어주시려거든 지금 제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선생님 파트너에게 가서 부탁을 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겠나. 나는 그녀의 제의를 선뜻 응했고 우리가 춤출 동안 로테의 상대는 내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네. 이윽고 춤이 시작되자 우리는 한동안 여러 동작으로 팔을 얼기설기 끼우며 흥겹게 몸을 풀었다네. 그녀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경쾌하게 움직였던지. 드디어 왈츠 차례가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 이 춤에 능숙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까닭에 처음에 무대는 갈팡질팡해하는 사람들로 혼란을 빚었다네. 하지만 우리는 재치 있게 그 사이를 지나가며 그들이 엉키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조금 후에 서투른 친구들은 홀에서 슬며시 물러나더군. 우리는 좀 더 속도를 내어 다른 한 쌍과 어우러져 끝까지 경쾌하게 춤을 추었다네. 그렇게 가볍고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인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나는 그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네. 비길 데 없이 사랑스러운 여성을 내 팔에 껴안고 번개처럼 날아다니다 보니 주위의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지 않았겠나. 비렐름, 솔직히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네.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 품은 그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는 왈츠를 못 추게 해야겠다고 말이야. 그로 인해 서로 내가 파멸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자네는 이런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 우리는 한숨 돌리기 위해 홀 안을 한두 바퀴 천천히 걸어 다녔지. 그리고 로테는 자리에 앉았어. 마침 내가 옆으로 치워놓았던 오렌지들이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하기에 제격이었다네. 하지만 로테가 몇 조각을 옆자리의 수다쟁이 부인들에게 건네는 것을 보고서 어찌나 안타깝던지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질 때마다 가슴에 바늘을 찌르는 것 같더군. 세 번째 영국춤을 출 때 나와 로테는 다시 한번 한 조가 되어 춤추는 무리들 사이를 누볐는데 그때의 내 기쁨이란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셨을 걸세. 사심 없는 만족감을 듬뿍 드러낸 로테의 눈에 마음이 빼앗긴 채 그녀의 팔을 잡고서 한창 춤에 빠져있던 나는 어느 부인 곁을 스치게 되었다네. 그 부인은 그다지 젊지는 않았지만 귀여운 표정의 얼굴이어서 내가 좀 전에 눈여겨보았었지. 부인은 미소에 인색하진 않았지만 로테를 바라보고는 위협하듯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들고 우리를 휙 스쳐 지나갔다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낮은 목소리로 알베르트란 이름을 한두 번 속삭이는 게 아니겠나. 실례지만 알베르트가 누굽니까? 나는 로테에게 물어보았어. 로테가 막 대답하려던 차에 우리는 큼직한 팔자를 그리느라 약간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다네. 다시 가까이 스치면서 보니 로테의 얼굴은 어딘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되어 있었어. 선생님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프롬나드의 스텝을 밟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어. 알베르트는 훌륭한 분으로 저와는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내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 내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숙녀들이 기뜸해 주었으니까. 그런데도 어쩐지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만 같더군. 아마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린 로테가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지 않아서였을 거야.
나는 갑자기 너무나 당황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피척거리며 다른 행렬 사이로 끼어들고 말았어. 그런 나 때문에 모두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다행히 로테가 아주 침착하게 잘 수습해 주어서 잠시 소란했던 홀은 금방 전과 같이 질서가 잡히기는 했지. 무도회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훨씬 전부터 지평선 위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지만 그저 몇 번 번쩍이다 그치리라 여기고 있었어. 하지만 세 번째 춤이 끝나기도 전에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음악 소리를 압도할 정도의 뇌성병력이 치지 않겠나. 그 바람에 3명의 여인이 행렬 사이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 파트너들도 뒤쫓아 나가 버리더군. 음악이 중단되고 장내는 금세 소란스러워졌어. 한참 즐거운 놀이에 취해 있을 때 느닷없이 등장하는 불행이나 기상이변은 여느 때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마련이지. 첫째로는 양자의 대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활짝 열려있는 우리의 감각이 그만큼 민감해져 있어서 어떤 인상이건 더 빠르게 수용하기 때문이라네. 몇몇 부인들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스럽게 일그러진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거야. 영리한 부인들은 급히 한 구석으로 피하여 창 쪽에 등을 대고 앉아 귀를 막고 있었다네. 그러자 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부인들도 있더군. 뿐만 아니라 어떤 부인은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귀여운 동생이라도 껴안듯이 둘을 품에 끌어안고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부인들도 여럿 보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어느 부인들은 그 아름다운 순환자들의 입술이 하늘을 향해 불안스레 올리는 기도조차 도외시한 신사들이 장난삼아 즐기는 키스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네. 한편 몇몇 신사들은 천천히 담배라도 한 대 태우려고 아래로 내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덧문과 커튼이 쳐진 방 안으로 안내하겠다는 안주인의 제안에 모두들 사양하지 않고 뒤따라갔어. 방 안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로테가 의자들을 동그랗게 늘어놓고 무슨 놀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다들 좋아라 하며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어. 벌로 달콤한 키스를 받아볼 기막힌 기회라고 미리부터 기대에 부풀어 입을 쭉 내밀며 전신의 기운이 솟구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었다네. 숫자 세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빙빙 돌 테니까 여러분은 각자 자기 차례가 되면 순서대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는 1000까지 세기로 하지요. 방금 하늘에서 번쩍였던 번개처럼 빨리 말해야 한답니다. 막히거나 틀린 분은 따귀를 한 대씩 맞기예요. 자,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보기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지. 로테는 한 팔을 쭉 뻗고서 빙빙 돌기 시작했어. 첫 번째 사람의 하나 하는 외침과 함께 옆 사람들이 둘, 셋 하며 계속 이어갔다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잘못 세자 찰싹하고 뺨이 한 대. 그것을 보고 웃는 동안에 다음 사람도 찰싹.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 나도 뺨을 2대나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았는데 아프기는커녕 로테가 나를 특별히 달리 대우하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기까지 했다네. 좌중이 일제히 웃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 게임은 1000까지 세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네. 그러다 자연스레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어울려 한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뇌우도 멎어 있더군. 로테의 뒤를 따라 홀 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로테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딱이 맞는 모습에 정신없이 웃느라 모두들 소나기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모양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네. 사실 저도 겁쟁이지만 겉으로 대담한 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말로 용기가 생겼어요. 로테는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다네.
저 멀리서 울려오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비가 대지로 스며들어 있었고, 싱그러운 향기가 사방의 훈훈한 대기로부터 창가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지. 로테는 팔꿈치를 짚고 창가에 기대어 물끄러미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고, 내게로 눈길을 돌렸을 때는 눈물이 촉촉히 고여 있었다네.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살며시 포개 얹어 클롭슈토크라고 나직이 중얼거렸어. 그 순간 로테가 생각하고 있을 그 장려한 손가를 나 역시도 즉시 떠올릴 수 있었다네. 그녀가 속삭이는 이 같은 암호로 인해 나는 벅찬 감정의 경류에 휘감기고 말았어.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기쁨에 겨워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네.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어. 오, 고귀한 시인이여. 이 여인의 눈망울 속에 깃들인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기꺼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그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럽혀지는 것을 앞으로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6월 19일) 지난번 내 편지가 어디에서 끊겼는지 모르겠네. 기억나는 거라곤 내가 잠자리에 든 때가 새벽 2시였다는 사실과, 만일 내가 편지로 쓰지 않고 자네 귀에 대고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라면 아마 아침까지 자네를 붙잡아 두었을 거라는 거야.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네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듯하네. 그날 해돋이의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네. 주위에는 맺혀있던 이슬방울들이 막 떨어지려 하는 숲과 싱싱하게 소생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어. 동행한 숙녀들은 마차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 로테는 나에게 그녀들과 같이 눈을 붙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 자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면서 말이야.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여기까지 말한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네. 그동안에 잠들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테의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졸지 않았다네. 얼마 후 하녀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로테의 물음에 하녀는 아버님도 아이들도 모두 별일 없었으며 아직 잠들어 있다고 대답했어.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그날 중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청하자 그녀는 내 청을 받아주었다네. 그 순간에도 태양과 달과 별들은 멈추지 않고 고요히 회전하고 있었겠지만 나는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 나를 둘러싼 온 세계가 모조리 사라져버렸으니 말일세. 6월 21일 나는 신께서 성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네.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생의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 자네는 내가 좋아하는 바라임을 잘 알고 있겠지? 이제 나는 그곳에 숫제 자리를 잡은 거나 다름없다네. 로테의 집까지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인간에게 주어진 일체의 행복감을 맛보고 있어. 바라임을 산책의 목적지로 정했을 때 나는 그곳이 그렇게까지 천국에 가까울 줄 미처 몰랐지 뭔가. 나는 아무리 멀리 산책을 나가더라도 이제는 내 모든 희망과 소원이 깃들어 있는 그 수렵별장을 산 위에서건 평지에서건 그렇지 않으면 강을 사이에 두고서건 몇 번이고 바라보곤 하지. 사랑하는 비렐름,
나는 인간 내부에 숨어있는 욕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인간이란 스스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발견에 마음을 쏟으며 넓은 세계를 찾아 이리저리 방랑을 즐긴다네. 그런가 하면 또 기꺼이 스스로를 제한과 속박 속에 묶어둔 채 우왕좌왕하지 않고 습관이란 궤도를 따라 곧장 매진하려는 내적인 충동도 있지. 이곳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볼 때면 주위의 경치가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지 정말 기이할 지경이야. 저쪽은 아담한 숲이구나. 아, 저 숲속 그늘 틈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이 고장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았으면, 연이어 펼쳐진 언덕들과 정다운 골짜기들 속으로 스며들어 보았으면. 그리하여 나는 성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네. 내가 바랐던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아, 아득히 먼 곳은 미래의 시간과 다를 바 없나 보네. 어렴풋한 하나의 전체가 우리 마음에 떠돌고 있고 우리의 감정은 눈처럼 스르르 그 속으로 잦아든다네. 아, 우리는 존재를 송두리째 바쳐서 오직 하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감격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한없이 어딘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그곳이 이곳이 되고 나면 결국 모든 것은 전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지 않겠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가난과 공색은 여전하고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잃어버린 청량제를 찾아 허덕인다네. 그러니 아무리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라도 최후에는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지. 그는 넓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던 기쁨을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와 아내의 품속에서, 소란스레 북적대는 아이들 틈에서, 그리고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흘리는 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면 곧바로 바라임으로 간다네. 그곳 식당의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서는 의자에 걸터앉아 콩 껍질을 까며 호메로스의 작품을 읽지. 그리고 나서 나는 아담한 부엌으로 들어가 조그마한 냄비를 찾아내고 그 속에 버터를 닦아낸 다음 껍질을 다 깐 완두콩을 넣고 불 위에 얹어 가끔씩 휘저어 준다네. 이럴 때는 페넬로페의 오만불소나 구운 자들이 소와 돼지를 잡고 그것을 잘게 썰어서 불에다 굽던 장면이 저절로 눈앞에 그려지지. 아마도 족장시대의 생활만큼 조용하고도 차분한 기운으로 마음을 벅차게 해주는 것이 내게는 없을 걸세. 행복하게도 지금 그런 생활 방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네. 나는 흐뭇하기 그지없어. 내 마음은 가장 인간다운 솔직하고 허식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일세. 내가 느끼는 기쁨은 자기가 손수 가꾼 배추를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맛볼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다네. 배추를 손수 가꾼 사람들은 배추를 심었던 아름다운 아침날의 추억과 하루하루 배추가 자라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기뻐하던 저녁 그 모두를 식사하는 순간에 다시 맛볼 수 있지 않겠나. (6월 29일) 그저께 이 고장의 의사가 법무관을 찾아왔더군. 그때 마침 나는 로테의 아이들과 땅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었다네. 몇 녀석은 내 몸에 올라타 떨어지지 않으려 버둥거렸고 조금 떨어져서 나를 놀려댄 아이도 있었지. 나도 아이들을 간지럼 태우며 한데 엉겨 떠들어대면서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 의사 양반은 마치 인형극에 나오는 꼭두각시처럼 겉으로 점잖게나 빼는 인간이었던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계속해서 소매 커프스를 주름을 잡는가 하면 줄곧 조끼 단추 사이로 옷깃의 장식을 만지작거리지 않겠나.
그는 나를 훑어보더니 내 꼴이 신사의 체면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차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의 표정에서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다네. 그러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치게 똑똑한 체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이들이 허물어버린 카드집을 다시 지어주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어. 그날 이후 그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법무관 집 아이들은 가뜩이나 버릇이 없는데 이제는 베르테르가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다고 떠벌리고 다닌 모양이야. 정말이지 비렐름, 이 세상에서 어린애들처럼 내 마음과 가까운 것은 없다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사소한 행동에서도 장차 그들이 갖추게 될 모든 덕성과 능력의 싹을 발견할 수 있어. 가령 그들의 고집 속에서는 미래의 확고부동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네. 짓궂은 장난조차도 앞으로 닥칠 갖가지 위험을 극복해 나갈 재치 있는 익살과 경쾌한 기상의 전조로 볼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천진스러우면서도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금언을 되새겨본다네. 그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도 비렐름, 우리 어른들과 동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의 본보기로 삼고 우러러 보아야 할 이 어린이들을 우리들은 항상 하인대하듯 다루고 있지 않나. 아이들은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단 말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더 현명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느님 눈에는 오직 나이 많은 어린애와 나이 적은 어린애가 있을 뿐, 그것 말고는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걸세. 게다가 당신께서 어느 쪽을 더 기꺼워하시는지도 당신의 아드님이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일러주셨으니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을 표준으로 삼아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네. 그럼 비렐름, 잘 있게. 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튼 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 입을 다물어야겠네. (7월 1일) 환자에게 로테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나의 불행한 마음은 병상에서 여유어가는 불쌍한 환자들보다 훨씬 괴로운 상태여서 난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네. 그녀는 며칠 동안 시내의 한 선량한 부인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네. 자신이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듣고서 부인은 마지막 며칠을 로테와 함께 보내고 싶어 했거든. 지난 주일에 나는 로테와 함께 성 어떤 곳의 목사를 방문했다네. 산속으로 1시간쯤 들어간 곳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우리는 4시경에 그곳에 닿았어. 로테의 둘째 여동생도 함께 동행했다네. 우리가 커다란 호두나무 2그루로 뒤덮인 목사관 마당에 들어섰을 때 현관 앞 벤치에는 나이가 지긋하고 선량해 보이는 목사가 앉아 있었다네. 노인은 로테의 모습을 보자마자 생기를 되찾은 듯 반색을 하며 지팡이 짚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그녀를 반기지 않겠나. 로테는 노목사에게 재빨리 달려가 그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은 후 아버님의 간곡하신 안부 말씀을 전했다네. 뒤이어 그녀는 늙은 목사가 노년에 얻은 여기저기 때묻고 지저분한 막내둥이를 안아주었어. 로테가 노목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보살피는지 그 장면을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군. 그녀는 가는 귀가 먹은 노목사가 잘 알아듣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뜻밖의 죽음을 당한 어느 젊은이들의 소식과 칼스바트 온천의 뛰어난 효능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 이번 여름에 그가 그곳으로 휴양을 가기로 결심한 것을 칭찬하고 나서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는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네. 그러는 동안 나는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드렸지. 로테로 인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듯한 늙은 목사는
이렇게나 기분 좋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아름답고 커다란 호두나무를 극구 칭찬하는 내게 가쁜 숨을 내쉬면서 나무의 내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이 늙은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는 잘 모른다오.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심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심었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저 뒤쪽에 있는 어린 나무는 장인께서 심었다오. 금년 10월로 50세가 되는 저 나무는 우리 집사람과 동갑이지요. 장인어른께서 아침에 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요. 장인어른은 내 전임 목사로 계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저 나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소. 물론 나 역시 그분 못지않게 저 나무를 아꼈지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내가 가난한 대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집사람은 이 나무 밑에 놓인 목재 위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오. 로테가 목사에게 따님 안부를 묻자 그녀는 슈미트 씨와 함께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갔다고 하더군. 노 목사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어. 자기는 전임 목사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에게서도 사랑을 받았으며 처음엔 부목사가 되었다가 이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내력을 들려주었다네. 그의 이야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목사의 딸이 바로 그 슈미트 씨와 함께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오더군. 그녀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로테를 환영했어. 그녀의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네. 그녀는 성격이 활달하고 건실한 몸매에 밤빛 같은 흑갈색 머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야기 상대로 잠시 동안 사귀기에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지. 그녀의 애인은 인품은 훌륭했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이어서 로테가 아무리 유인하여도 쉽사리 대화에 끼지 않으려 했어. 그의 얼굴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우리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의 지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집과 심술 때문인 듯해서 나는 기분이 퍽 나쁘더군. 유감스럽게도 내 느낌이 적중했음은 차츰 분명하게 드러났다네. 산책 도중 프리데리케는 로테와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나란히 걷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안 그래도 고동색에 가까운 슈미트 씨의 얼굴이 한층 눈에 띄게 더욱 어두워졌다는 점이 그 큰 거야. 로테가 가끔 내 소매를 잡아당겨 내가 프리데리케에게 너무 친절한 태도를 취한다고 주의를 줄 정도였다네. 그러고 보니 인간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는 것 같네. 그 중에서도 화가 치밀 만큼 어리석은 짓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춘의 한복판에 선 젊은이들이 온갖 유쾌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찌푸리고 즐거운 나날을 망쳐버리는 일이 아니겠나. 그들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꽃다운 시간을 낭비해버렸음을 깨닫게 되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라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언짢아진 나머지 저녁에 목사관으로 돌아가서 식탁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실 때 마침 화제가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옮겨지자 이 틈을 타 비관적인 인생관에 대해 따끔한 공격을 해대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 우리 인간들은 흔히 내가 말문을 열었지. 즐거운 날은 너무 적은 반면 나쁜 날은 너무나 많다고 불평을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신께서 우리에게 매일 마련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설사 나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걸요. 목사 부인이 대꾸했어. 사람의 기분은 건강 상태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어딜 가도 즐겁지 않거든요. 나는 부인의 말도 옳다고 수긍했다네. 그리고 말했어. 그렇다면
그것을 일종의 병이라고 보고 그 병을 고칠 약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수 있어요. 웬일인지 마음이 산란하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을 때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경쾌한 노래를 몇 곡 부른답니다. 그러면 거뜬히 나아버리지요. 로테가 내 의견을 지지해 주었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대꾸했지. 불쾌감이란 꼭 권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게으름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간의 천성은 게으름으로 기울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한다면 일은 생각보다 잘 진척되고 일하는 가운데 참다운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데리케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반면 그 젊은 슈미트 씨는 스스로를 억제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냐며 항변하더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쾌감입니다. 나는 대답했어. 누구나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시험해보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병에 걸리면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괴로운 절제라도 달게 받고 쓰디 쓴 약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성실한 노목사가 우리의 토론에 끼고 싶어서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로 말머리를 돌렸다네.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술궂은 불쾌감에 대해 훈계하는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군요. 내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그런 일은 도회지의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 노인이 대답하더군. 시골의 농부들이 짓궂은 불쾌감에 시달리는 일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 같은 설교도 해롭진 않을 테지요. 적어도 목사 부인이나 법무관 나리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노 목사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쾌하게 웃었다네. 노인도 나중에는 기침까지 해가며 흔쾌히 웃어댔어. 그 때문에 우리의 토론은 잠시 중단되고 말았지만 이윽고 그 젊은이가 다시 입을 열더군. 선생님께서는 불쾌감을 악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 같군요. 천만에요. 나는 대꾸했네. 자기 자신한테는 물론이고 이웃들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면 그건 악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인데 더군다나 서로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즐거움마저 빼앗아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몹시 불쾌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꾹 참고 견디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망쳐놓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어디 이름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불쾌감이란 자기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내심의 불안함, 자기 불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리석은 허영의 사주를 받은 질투심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는커녕 행복한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못 견뎌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로테는 내가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 그리고 프리드리케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힌 것을 보고서 나는 더욱 힘을 내어 이야기를 계속했다네. 누군가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소박한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기회로 삼는 자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 같은 폭군의 질투에서 생긴 심술 때문에 송두리째 뺏겨버린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이나 호의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네. 흘러간 갖가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가슴속을 스쳐 지나갔고 내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나는 큰 소리로 외쳤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단지 그 친구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안타까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시달리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상심해 있을 당신의 친구에게 한 방울 위로의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꽃다운 청춘을 당신에게 짓밟혀 상처 입은 아가씨가 마침내 중병에 걸려 이제는 보기에도 딱할 만큼 수척해져서 병상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임종 직전에 식은땀이 파랗게 질린 그녀의 이마에서 계속 방울져 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머리맡에 저주받은 사람 마냥 우두커니 서서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짜내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절실히 느끼는 것뿐이겠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강장제 한 방울, 순식간에 타오르는 기력 한 가닥이라도 부어 넣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바치겠노라 중얼거리며 안타깝게 가슴을 조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언젠가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 나를 엄습해오는 바람에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외치는 로테의 목소리에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로테로부터 얼마나 핀잔을 들었는지, 내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흥분하기 때문에 몸을 망치기 십상이라며 내 몸을 좀 더 소중히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지. 오 천사여, 그대를 위해 나는 언제까지나 살아가려 한다오.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그녀의 위독한 친구 곁에 머물고 있다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녀의 상냥함과 친절함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그녀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고통은 덜어지고 모든 불행이 자취를 감추는 것만 같다네. 어제 저녁 그녀는 마리안네와 어린 마르엔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었어. 나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서 그녀보다 앞서 산책을 나간 덕에 중도에 만나 함께 거닐 수 있었지. 우리는 1시간 반쯤 되는 거리를 산책하고 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네. 샘터는 그렇지 않아도 내게 값진 보배였는데 이제는 1000배나 더 소중해버렸다네. 로테는 나지막한 돌담 위에 앉았고 우리는 그녀 앞에서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러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외로웠던 시절의 추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샘물이여, 그때 이후 나는 시원한 내 곁에서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구나. 바쁘게 지나치느라 내게 눈길을 주지 못한 때도 참 많았지. 나는 샘물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나지기 말하고는 옆으로 눈길을 돌려보니 마르엔이 컵에 물을 담아서 바삐 올라오고 있더군. 그 사이 나는 잠시 로테를 바라보았다네. 로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나 절실히 느껴지던 순간이었어. 어느새 마르엔이 물이 담긴 컵을 들고 가까이 오자 마리안네가 옆에서 컵을 빼앗으려고 했어. 안 돼. 마르엔이 소리치는 모습은 귀엽기 짝이 없었지. 싫어, 로테 언니. 언니가 먼저 마셔야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나머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춰주었어.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거든. 그러자 마르엔이 갑자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 선생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라는 로테의 말에 나는 그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네. 자, 마르엔, 이리 오렴. 로테는 아이를 다정하게 불러 손을 잡고 돌계단을 내려갔어. 이 깨끗한 샘물로 씻으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자, 어서. 나는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 마르엔은 고사리같이 조그맣고 귀여운 손을 샘물에 적셔 열심히 볼을 문질렀다네.
아이는 마치 이 신비스런 샘물이 온갖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고 보기 흉한 수염이 생기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만 같았지 뭔가. 로테가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타일러도 많은 편이 적은 것보다 낫다는 양 마르에는 여전히 부지런히 씻어내고 있더군. 비렐름, 자네한테만 한 얘기지만 세례식조차에도 나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네. 로테가 다시 올라왔을 때 나는 한민족 전체의 과오를 속죄했던 예언자 앞에라도 선 듯 무조건 로테 앞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나는 너무나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날 밤 이 사건을 어느 신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금할 길이 없었다네. 그는 분별력과 지각을 갖춘 인정미 있는 사람이라 기대했건만 그의 대답은 완전히 내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어. 그건 로테가 아주 잘못한 거야. 어린애가 거짓을 믿게 하거나 허튼 소리를 고지 듣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지. 그것은 수많은 오류를 낳게 하고 미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단 말씀이야. 우리 어른들은 어린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는 겨우 이렇게 대꾸하더군. 하지만 나는 그가 바로 어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멋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네. 그저 속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의 소리를 재차 되뇌어 보았지. 우리는 신이 우리 어른들을 대하듯 아이들을 존중해야 하며 신이 우리로 하여금 꿈결 같은 몽상 속에서 뛰놀게 할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때라는 진리 말일세. (7월 8일) 비렐름, 사람은 정말 얼마나 어린애 같은가. 단 한 번만이라도 로테가 내게 눈길을 보내주길 이토록 애타게 바라고 있다니.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원은 정말 천진스럽기까지 하다고나 할까. 우리는 바라임에 갔었어.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갔고 나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네. 로테의 검은 두 눈동자 속에는 이제 난 정말 바보가 돼버렸나 봐. 부디 이해해주게. 그렇지만 바로 그 눈동자를 자네도 꼭 봤어야만 했어. 그러면 내 얘기에 공감할 테니. 간단히 쓰기로 하겠네. 지금은 몹시 졸려서 자꾸 눈이 감겨오니까. 여자들이 마차에 올라타자 젊은 W와 젤슈타트와 아우드란과 나 이렇게 넷이 마차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네. 마차에 앉아있던 여자들과 남자들 사이에는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갔지. 이 친구들은 성격이 쾌활하고 밝은 친구들이었어. 나는 그 속에서 로테의 눈길을 찾고 있었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닐 뿐 내게는 한 번도 오지 않더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베르테르에게 말이야. 할 수 없이 그녀의 눈길을 단념한 나는 시름에 잠겨 마음속으로 몇천 번이나 로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네. 끝내 그녀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더군. 드디어 마차가 출발했고 떠나가는 로테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네. 그런데 조금 후에 그녀가 마차 문에 비스듬히 기대는 것 같더니 마침내 그녀 모자에 꽂힌 장식이 문 밖으로 삐죽 솟아나오지 않겠나?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어. 진정 나를 보기 위해서였겠지, 비렐름? 그 점을 설령 확신할 수 없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네. 아니, 틀림없이 나를 돌아다본 것일 거야. 오직 이 사실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라네. 그럼 잘 자게나. 자네의 친구는 정말이지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을까. 7월 10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로테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꼴을 하는지 그것을 자네도 한번 봐야 하는데, 더구나 어떤 사람이 내게 로테가 마음에 드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더더욱 그렇다네. 로테를 좋아하면서도 모든 감각과 감정이 그녀로 가득 차고 넘쳐 흐르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요즘엔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내게 물어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더군. (7월 11일) M부인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더군. 나는 그 부인의 병이 쾌차해서 생명을 건지기를 빌고 있다네. 왜냐하면 난 로테와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 부인 집에서 로테를 만나는 일은 드물지만 오늘 그녀는 나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다네. 부인의 남편인 M 노인은 욕심이 많고 인색한 수전노로서 궁색한 살림살이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성격마저 사나워서 평생 동안 부인을 몹시 괴롭혀 못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러나 부인은 그럭저럭 어려운 살림이나마 꾸려왔던 모양이야. 며칠 전에 의사로부터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자 부인은 남편을 병석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군. 내가 죽은 뒤 다툼이나 불쾌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당신에게 꼭 고백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힘껏 집안 살림을 올바르고 검소하게 꾸려왔어요.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당신을 속여온 것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릴 당시 당신이 생활비로 정해주신 금액은 너무 적었어요. 그 후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장사 규모가 커졌어도 당신은 그에 맞추어 제게 주시는 생활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지요. 당신도 기억하다시피 우리 재산이 최고로 불어났을 때에도 당신은 일주일에 7구르텐의 돈밖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군소리하지 않고 순순히 그 돈을 받았어요. 다만 모자라는 금액은 매상 금액에서 꺼내 메웠지요. 설마 집안에서 주부가 자기 집 금고의 돈을 훔쳐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맹세코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집안 살림을 맡아볼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고 당신이 틀림없이 전처는 그 돈으로도 넉넉히 생활 꾸려나갔다고 고집을 부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인간의 분별심이 때론 믿기 어려울 만큼 흐려진다는 이야기를 로테와 나누었다네. 살림이 불어나면 생활비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2배의 살림살이를 이전과 똑같은 7구르텐의 돈으로 꾸려나간다면 그 뒤에는 분명 무슨 곡절이 숨어 있으리라고 의심이 갈 터인데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다니. 그렇지만 자기 집에는 무한정 솟아나는 예언자의 기름단지가 있는 줄 예사로 믿고 있는 인간이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살고 있는 모양이네. (7월 13일) 아니, 나는 결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나는 로테의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나와 내 운명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네. 그래, 나는 느끼고 있어.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만은 나의 느낌을 믿어도 좋아.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세상에,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후로 나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네. 나는 로테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난 내 자신을 존경하고 싶을 지경이야. 이것은 지나친 자만심일까? 아니면 솔직하고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기쁨일까? 로테가 마음에 나를 품고 있음을 느낄 때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네. 그렇지만 그녀가 자기 약혼자에 관해 그렇게 지극한 열정과 애정을 쏟아가며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모든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대검마저 몰수당한 장수처럼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탁자 밑에서 발이 서로 스치기라도 하면 내 몸속 혈관을 관통하는 짜릿한 감촉은 얼마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마치 불에라도 된 것처럼 손과 발은 움찔하고 신비로운 힘에 이끌린 전신의 감각은 현기증으로 어지러워진다네. 그런데 맑고도 거리낌 없는 그녀의 고결한 영혼은 자신의 사소한 정감의 표시가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녀는 대화 도중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포개어 얹거나 이야기에 취해 흥에 겨운 나머지 내게로 바싹 다가앉기도 한다네. 그리하여 천사처럼 순결한 그녀의 입김이 내 입술에까지 와닿기라도 하면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넋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아. 비렐름, 내가 감히 이 천국과 같은 그녀의 이 신뢰를 어찌하면 좋겠나. 자네는 내 마음을 알아줄 테지. 내 마음은 아직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네. 난 타락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심성이 약할 뿐이네. 너무 약해서 탈이지. 그런데 이 약하다는 것이 바로 타락의 조짐은 아닐까? 그녀는 내게 신성한 존재라네. 그녀 앞에 서면 모든 욕망과 격정은 잔잔해지고 말지. 그녀 곁에 있으면 마치 영혼이 내 모든 신경을 역행하여 거슬러 오르는 듯 나는 그만 넋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만다네. 로테에게는 그녀만의 선율이 있어. 그녀의 피아노는 그 독특한 멜로디를 신비롭고 거룩하면서도 소박하게 들려준다네. 그녀가 자신의 애창곡 악보의 첫 절만 두드려도 내 모든 고통과 혼란,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 따위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음악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닌 것 같네. 로테의 소박한 노래가 내 마음에 부려대는 마술은 설명할 길이 없어. 가끔 내가 내 머리통에다 총알이라도 한 발 쏘고 싶은 심정일 때 그녀는 근사한 솜씨로 그 노래를 들려준다네. 그 순간 내 영혼의 혼돈과 어둠의 장막은 순식간에 거쳐지고 나는 다시 자유로이 호흡하게 되는 거야. 7월 18일. 비렐름, 사랑이 없다면 이 세계가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불빛 없는 등잔 같지 않을까? 그 위에 불을 켜야만 비로소 다채로운 영상이 흰 벽에 비춰들지 않겠나. 비록 그것이 순간적인 환상, 슬쩍 비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들처럼 그 등잔 앞에 서서 갖가지 영상의 황홀감을 맛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자아내주는 것이 아닐까? 피치 못할 모임에 참석하느라 오늘 나는 로테를 찾아갈 수 없었다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었겠나. 나는 그녀에게 하인을 보냈다네. 그저 오늘 로테에게 다녀온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는 심부름간 하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또 문으로 들어서는 하인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 날뛰며 반겼는지 모른다네. 체면만 아니라면 그를 부둥켜 안고 키스라도 퍼부었을 걸세. 형광석은 낮 동안 볕에 놓아두면 햇빛을 흡수해서 밤이 되어도 잠시 동안 빛을 발한다고 하더군. 내게는 이 젊은 아인이 바로 그런 형광석과 같지 않았겠나. 그의 얼굴과 뺨, 윗도리의 단추와 외투의 기대까지도 로테의 시선이 머물렀을 것을 상상하니 하인의 신발조차도 내 눈에는 신성하게 비춰졌다네. 그 순간 누군가 1000마르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인과 바꾸지 않았을 걸세. 하인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 제발 웃지 말게나 비렐름.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어찌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나. 7월 19일. 오늘은 그녀를 만날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그렇게 외친다네. 오늘은 그녀를 만날 거야. 이 외침 한마디면 내게는 온종일 이 이상 바랄 것이 생기지 않는다네.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희망과 기대 속에 휘감겨 들어가고 말지. 나더러 공사와 함께
어떤 곳에 부임하는 게 어떻겠냐는 자네의 권유는 사양하기로 하겠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그 사람 성미가 고약하다는 사실은 벌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는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자네의 말을 듣고 난 피식 웃고 말았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내가 완두콩을 세든 공사로 부임을 하든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아닌가? 세상의 모든 일이란 필경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하찮고 시시하다네. 스스로의 정열이나 욕구에서 나온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악착같이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에게 나는 바보 천치라는 말 말고는 해줄 말이 없군. 7월 24일. 내게 그림 그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자네는 잠옷 진지하게 염려해 주었지만 나로서는 그 문제를 불문에 붙이고 싶네. 사실 나는 그 후 별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 지금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네. 과거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지 아무리 애써봐도 떠오르지 않는군. 또한 대자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그마한 돌조각, 푸성귀 잎에도 감동할 만큼 감수성이 깊고 풍부한 때도 없었지. 그런데 나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내 표현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마음에 비치는 모든 것은 모호하게 떠도는가 하면 또한 이리저리 흔들리기까지 해서 제대로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형편이라네. 그렇지만 점토나 밀랍이라도 있으면 무엇이든 빚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설사 엉뚱하게 과자를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점토를 손에 쥐어야 할 것 같네. 나는 벌써 로테의 초상화 작업을 3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다네. 조금 전까지도 제법 그림이 잘 되었건만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나니 더욱 화가 치미는군. 지금은 그저 로테의 실루엣만으로 만족할 도리밖에.